전투기. 미국 엔진 없으면 고철 덩어리잖아. 프랑스 무기 장사꾼의 한마디에 브라질 국방부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25조 원짜리 남미 최대 전투기 계약, 미국, 프랑스, 영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사업에 한국은 무시당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좌관조차 우리 하늘을 실험대로 쓸 순 없다며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엔진도 없는 비행기를 누가 사겠나. 브라질 보좌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중국 무기가 무너진 베네수엘라 하늘.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투기가 K로 시작했다는 비밀이 드러나자 브라질 대통령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준비했길래 25조짜리 계약서가 찢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브라질 대통령실 안보외교 특별자문관 마르코스 아라우주입니다. 38배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제 판단력 덕분이었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집무실 창밖으로는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제 책상 위에는 차가운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미 전역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중국제 방공망이 국경선 근처에 배치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방부 보좌관이 건넨 두꺼운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KF-21. 한국산 전투기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랄까, 저렴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정도였거든요. 물론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수용 제품 이야기죠.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어요. 보좌관은 당황한 듯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격 대비 성능이요?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 단어 조합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어요. 마치 브라질 공군을 할인 매장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고차를 사려는 겁니까? 아니면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겁니까? 보좌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미국 기술을 베낀 싸구려 대체품으로 브라질의 하늘을 지키자는 겁니까? 사실 저는 한국 전투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제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땐 그게 편견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브라질 공군 전투기 한 대가 낮게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죠. 이미 현대전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산 전투기 같은 검증되지 않은 선택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F-35나 라팔 같은 검증된 기종들을 먼저 검토하세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보좌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이상하게 불편한 기분이었죠.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땐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KF-21. 한국산 전투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브라질의 하늘을 실험대에 올릴 순 없어.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이후 몇 달 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안나였어요. 마르코스, 내일 오전에 프랑스 측 대표단이 온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가져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였죠.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고 전통이 있는. 한국 같은 신흥국가의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검증된 것보다 준비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대통령궁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방산 로비스트 앙리 보몽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등장했거든요.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 묘하게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라파를 소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랑스 전투기의 위용이 펼쳐졌어요.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장면, 실전에서 검증된 무수한 기록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브라질에게 필요한 거였죠. 라팔은 이미 프랑스, 이집트, 인도, 카타르, 그리스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앙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으며 우리 각자의 눈을 마주쳤죠. 검증된 선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안전한 선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검증, 신뢰, 안전. 이 세 단어면 충분했죠. 그런데 앙리가 갑자기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기엔 KF-21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물론 시장에는 다른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지한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한국산 전투기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부 차관 비토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요? 정확히는 엔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앙리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입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도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거든요. 한국 전투기는 결국 미국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는 거였죠. 만약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는다면 앙리가 손을 펼쳤어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외교 비서관 안나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라팔은 완전히 프랑스 기술입니다. 엔진부터 레이더, 무장까지 모두 우리가 만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앙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브라질 국기가 새겨진 라팔 상상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여러분의 하늘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면서가 아니라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앙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마르코스,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거래가 성사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 한 명이었어요. 아마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선택지에서 제외됐으니까요. 엔진도 없는 전투기, 미국 허락 없이는 고철이 되는 무기, 그런 걸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 각하께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국산은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를 믿네, 마르코스. 그 말이 제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죠.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땐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한국 같은 신흥국의 검증 안 된 제품으로 우리 하늘을 맡길 순 없어.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곧 후회하게 될 판단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2주일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밤 11시, 저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붉은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마두로 체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부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작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이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각 점은 아군 전투기 한 대를 의미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죠. 8대, 10대, 12대. 참모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배치한 최신형 S-400 방공 시스템이 전자전으로 아군 항공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통신도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남미의 하늘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남은 기체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보부 국장이 급히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한 대, 단 한 대만 살아있습니다. 기종이 뭡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국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엔 식별 코드가 떠 있었죠. KA-0153. 한국 공군 소속입니다. KF-21 시제기로 추정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한국 전투기가 중국의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뚫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확실합니까? 네. 현재 목표 지점까지 20km 거리입니다. 다른 모든 기체는 추락했거나 회항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전투기를 검증 안 된 싸구려 대체품이라고 비웃었는데 지금 그 전투기가 유일한 희망이라니. 전자전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밍을 무력화하고 있어요. 참모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K기호가 점점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불가능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도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전투기가 혼자 버티고 있다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작전 성공입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화면 속에서 목표 지점에 폭격이 이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두로의 은신처였죠. 한국 전투기는 임무를 완수하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거든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죠. 이건 우연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연히 전자전 시스템이 잘 작동한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이 전체를 대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정보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한국은 20년 전부터 중국의 전자전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매일 전자전을 겪어왔으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KF-21.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술 때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이었죠. 제가 한국을 무시한 건 객관적 판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편견이었죠. 신흥국, 저렴한 대체품, 검증 안 된 기술. 이런 단어들로 포장한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의 우연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저는 계속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봤어요. 그 기체에는 K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앙리 보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스, 어젯밤 일은 그저 우연입니다. 라팔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앙리도 느껴졌는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다급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협에 대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한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중순의 브라질리아는 건조하고 뜨거웠어요. 하지만 대통령궁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죠. 프랑스 계약을 보류하라고요? 저는 대통령 각하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라팔 계약은 거의 확정 단계였거든요. 20대의 전투기, 기술 이전, 정비 지원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우려를 표명했네. 대통령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제게 밀어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죠. 프랑스와 계약하면 한국산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국제 엔진 수출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한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압박이었죠. 하지만 우린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문제야, 마르코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국은 우리가 한국산을 선택하길 원해. 프랑스의 영향력이 남미에서 커지는 걸 막고 싶어 하거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 엔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으면 그럼 한국산도 고철덩어리가 되겠지. 대통령이 제 말을 끝맺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다시 말해,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는지 공포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한국산을 잃고 한국산을 선택하면 언제든 미국이 엔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권 국가입니까? 조용히 하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의 장기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이용해 남미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우릴 압박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줄에 매달린 대리인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자네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차관 비토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군인 출신으로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프랑스가 답입니다, 마르코스. 비토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기술은 영구적이죠. 하지만 미국이 우릴 버리면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남미는 미국에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묘하게 불안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혹시 프랑스 측과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비토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프랑스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죠. 미국제 F-35, 프랑스제 라팔, 그리고 한국제 KF-21. 저는 한국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기술 사양, 시험 비행 기록, 가격 조건,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가능. 프랑스나 미국은 절대 해주지 않는 조건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남미 대표의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일 거야. 미국의 엔진 없이는 무용지물이니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언젠가는 브라질 전투기가 되어 우리 하늘을 지킬까요? 하지만 그 전투기가 어느 나라 것이어야 할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외교비서관 안나였습니다. 마르코스, 내일 아침 긴급회의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직접 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전투기 엔진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을 통보하러 온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수출 전면 금지. 그 말은 곧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히 선택지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결국 프랑스뿐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계속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봤어요. 그 기체는 어느 나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아무런 족쇄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전투기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엔진이라는 이름의 족쇄가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마르코스 씨입니까?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포르투갈어였죠. 누구십니까? 김도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남미기술총괄 고문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전 8시에 미국 차관이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느껴졌죠. 어디서 만나죠? 상파울루 외곽, 옛 공군 기지 경납고입니다.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위도 경도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미국 차관과의 회의는 2시간 후였습니다. 상파울루까지 왕복하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헬리콥터를 타고 1시간 반을 날아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라질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묘하게 위험이 느껴졌죠. 마르코스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현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서류만 다루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봤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부스도 최신 장비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모니터들과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린 작업대뿐이었죠. 이게 다입니까? 제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김도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실망하셨죠? 프랑스의 화려한 쇼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좋습니다. 정직하시군요. 그는 모니터 하나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지난 20년간 우리가 수집한 중국 전자전 시스템 자료입니다.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숫자들, 파형들, 알 수 없는 코드들이 가득했죠. 북한과 대치하면서 매일 전자전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제 제밍, 러시아식 기만 전술, 모든 걸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그게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맞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전투기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한 결과였죠. 그는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거기엔 실패 기록이 가득했어요. 시제기 추락사고, 엔진 결함, 레이더 오작동. 우린 약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할 바가 아니죠. 김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우린 대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모든 약점을 보완했어요.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피땀이 담긴 기록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김도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 전투기를 살 돈도 없고 프랑스는 우릴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했죠. 우리 힘으로. 하지만 엔진은 맞아요. 엔진은 미국 거죠.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가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마르코스 씨, 엔진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투기의 핵심은 시스템 통합 능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전자전에 무너지면 그저 관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난달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최신의 미국 전투기들이 줄줄이 떨어졌죠. 엔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도현이 경납고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터빈 블레이드 제작 설비입니다. 그는 컨테이너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밀 가공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독자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5년 안에 완성될 겁니다. 5년이요? 네. 그때까지는 미국 엔진을 써야죠. 하지만 그 후엔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약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요. 마르코스 씨, 김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린 브라질에게 완벽한 전투기를 팔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들어갈 순 있어요.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그리고 언젠가는 독자 엔진까지.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이 없었죠. 프랑스는 완성품을 팔 겁니다. 미국은 종속을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린 함께 성장하자는 거군요.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어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저는 경납고를 둘러봤어요. 초라하지만 진실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거짓보다 나은 초라한 진실이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차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제가 시계를 봤어요. 이미 7시 반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김도현이 말했어요. 우리를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죠.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약하지만 준비되어 있고 프랑스는 강하지만 우릴 도구로 볼 뿐이고 미국은 압박만 할 뿐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 소리가 들렸죠.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르코스 자문관, 프랑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국 전투기 도입을 방해한 이유가 뭡니까? 국익을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뇌물? 배신자? 무슨 소리죠? 보좌관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르코스, 큰일 났습니다. 프랑스 측 비자금 계좌가 유출됐어요. 당신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죠. 그리고 국방부 차관 비토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국산 도입을 막았다고 폭로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토르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토르가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뛰어갔어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죠. 대통령 집무실에는 비토르와 앙리 보몽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팔 계약서였죠. 무슨 짓입니까? 저는 소리쳤어요. 비토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르코스, 자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대통령 카카. 저는 대통령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저를 피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르코스, 자네가 프랑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네. 거짓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그럼 스위스 은행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겠나? 비토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300만 유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건 누군가 만든 겁니다. 증거가 있나? 비토르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르코스. 앙리 보몽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프랑스는 제가 방해가 되자 저를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비토르는 이미 그들 편이었던 거죠. 비토르, 자네까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네, 마르코스.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저는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카카,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한국은 충분하네, 마르코스. 경호원.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죠. 마르코스 아라우주, 자네는 지금부터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프랑스의 계략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기자들이 더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에 들이밀어졌죠. 브라질을 배신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국민에게 사과할 말씀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대통령궁이 멀어졌어요.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곳, 제 모든 걸 바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경력도 명예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죠. 마르코스 씨. 김도현의 목소리였어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내일 밤 11시. 대통령궁에서 프랑스 계약 서명식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 가십시오. 저는 비웃었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저는 이제 출입도 금지됐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공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야간 강화로 잠입할 겁니다. 들키면 테러리스트로 사살될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친 계획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린 파트너니까요. 파트너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겁니다.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르코스 씨.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프랑스 계약이 체결되고 한국은 영원히 기회를 잃겠죠. 그리고 저는 감옥에 갇힐 겁니다. 하지만 만약 김도현의 말이 진짜라면, 만약 마지막 기회가 정말 있다면, 저는 결정했어요. 잃을 게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 대신 온 사람은 공수부대 파울로 실바 장군이었어요. 그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미쳤나, 마르코스? 대통령궁에 잠입하다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거절하면 혼자서라도 갈 겁니다. 파울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녀석, 언제나 고집이 세더니.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진실을 밝히고 브라질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하겠다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10시, 상파울루 외곽군 공항 활주로에 서 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로 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검은 작전복을 입고 있었어요. 낙하산 배낭이 등에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는 거야? 파울루 장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옆에는 김도현이 똑같은 복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보낼 순 없습니다. 파트너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목숨을 함께 걸고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섰어요. 낡은 C-130 수송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올라탔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화물칸에는 우리 둘과 낙하 장비만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까지 40분입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대통령궁 상공은 금지구역이니 3km 떨어진 지점에서 강화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섭습니까? 김도현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김도현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10살 때부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항상 진정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뛰어내린다는 겁니까? 당신을 혼자 보낼 순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고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을 조롱했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김도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편견으로 우릴 판단했죠. 하지만 그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했으니까요. 화려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살아남으면요. 김도현이 농담을 했지만 우리 둘 다 웃을 수 없었어요. 수송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창밖으로 구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분 전 조종사가 소리쳤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김도현도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낙하산을 점검했어요. 서로의 장비를 확인했죠. 끈을 당기고 버클을 조였습니다. 2, 3초 간격으로 뛰십시오. 바람이 세니까 밀착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파울루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착지 지점은 대통령궁 동쪽 정원입니다. 경비가 30분마다 순찰 돌아요. 그 사이에 건물로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빗방울이 총알처럼 얼굴을 때렸죠. 저는 문 앞에 섰어요.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뛰어! 신호가 떨어졌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뒤에서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추락하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귀를 찢을 듯 소리쳤고 빗방울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낙하산줄을 잡았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어요. 갑자기 속도가 줄었죠.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김도현의 낙하산도 펼쳐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폭풍 속을 내려갔습니다. 번개가 쳤고 천둥이 울렸어요. 땅이 점점 가까워졌죠. 왼쪽으로 김도현이 소리쳤어요. 바람이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종줄을 당겼어요. 낙하산이 방향을 틀었죠. 대통령궁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그 옆 어두운 정원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착지 준비! 김도현이 소리쳤어요. 저는 다리를 구부렸습니다. 땅이 다가왔죠. 쿵! 저는 잔디밭에 굴렀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부러진 곳은 없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낙하산을 모았죠. 김도현도 옆에 착지했어요. 괜찮습니까? 네. 살았습니다. 우리는 낙하산을 덤불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건물을 향해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우리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뒷문에 도착했어요. 김도현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파울로 장군이 준 거였죠.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명식이 열리는 연회장에서 나는 소리였죠. 이쪽입니다. 김도현이 앞장섰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기둥 뒤에 숨어 피했죠. 연회장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프랑스 대표단과 브라질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테이블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도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저는 젖은 작전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도현이 제 뒤를 따랐죠. 경호원,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비토르가 소리쳤어요. 경호원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울로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공수부대원 6명을 데리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파울로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경호원들이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앙리 보몽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죠. 군사 쿠데타라도 일으킬 작정입니까? 쿠데타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진실? 내 놈이 받은 뇌물 말인가? 비토르가 비웃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뇌물은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관여했죠, 비토르. 증거가 있나? 있습니다. 김도현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프로젝터에 연결했죠. 스크린에 이메일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비토르 차관과 프랑스 방산회사 다소 아비아시옹 사이의 이메일입니다. 2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비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위조다.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록도요. 김도현이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송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비토르 차관은 프랑스로부터 500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산 도입을 막고 마르코스를 제거하기로 했죠. 거짓말이다. 비토르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도현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비토르와 앙리의 대화였습니다. 마르코스는 문제야. 한국 쪽에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럼 제거하면 되죠. 스위스 계좌는 준비됐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앙리 보몽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조작된 증거야. 조작이라고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당신이 지난주 베네수엘라 작전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긴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앙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도현이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기엔 암호화폐 거래 기록이 있었죠. 프랑스는 베네수엘라 작전이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남미 국가들이 불안해하고 라파를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앙리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인가? 가카.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싸구려 대체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김도현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약했습니다. 지금도 약하죠. 엔진도 없고 자본도 부족합니다. 저는 일어나 대통령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전자전을 겪으며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모든 약점을 보완했어요. 김도현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엔 기술 이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 전투기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그리고 5년 후엔 독자 엔진까지요. 대통령이 계약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지 않을 겁니다. 김도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워싱턴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산을 선택하면
미국은 엔진 수출을 승인하겠다고요. 뭐라고? 비토르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 없어. 미국은 프랑스를 막으려고. 맞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엔진을 쓰니까요. 김도현이 설명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낫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한 거예요. 대통령이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스. 예, 카카.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했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김도현을 봤어요.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고 저를 믿어줬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프랑스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앙리 보몽이 급히 말했습니다. 카카, 신중하십시오. 라팔은 검증된 선택입니다. 검증된 선택이라. 대통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나는 검증된 종속보다 불확실한 동반을 선택하겠소. 대통령이 김도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함께 만듭시다. 브라질과 한국이 함께 날 수 있는 전투기를요. 김도현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아야죠. 당신들의 신뢰를요. 연 회장의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앙리 보몽과 비토르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비토르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녕이라는 인사였죠. 서명식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한국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김도현과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펜을 들었죠.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서명했어요. 순간 저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마르코스 씨. 김도현이 다가왔어요.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당신을 무시했는데 과거는 과거입니다. 김도현이 웃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후 제가 말했어요. 우리 전투기가 저 하늘을 날겠죠. 우리 전투기라. 김도현이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좋은 표현입니다. 브라질 것도 한국 것도 아닌 우리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큰 제목이 실렸어요. 브라질, 한국과 손잡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저는 그 신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사진도 나왔어요. 국익을 지킨 영웅이라는 캡션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을 뿐이죠.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첫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훈련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에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날 겁니다. 브라질의 기술과 한국의 경험이 합쳐진 진정한 파트너십의 결과물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도현이었습니다. 마르코스 씨, 다음 주에 기술 이전 첫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하늘을. 네, 함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값싼 대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죠.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강한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준비된 것이, 함께할 의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브라질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함께 날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